안녕하세요. 공기 좋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펜션은 저와 아내 그리고 둘째 딸이 사위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게다가 13살이 된 손자도 한 번씩 펜션 일을 돕겠다고 나서곤 합니다. 그걸 보면 저는 아직 어린 손자한테 힘든 일 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지냈죠. 친할아버지 일 돕겠다는 손자를 보면 기특하다가도 애어른이 된 것 같아서 속상해요. 서울에서 한 차례 큰 아픔을 겪어서 제 고향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식구들끼리 더 의지하면서 지내게 된 겁니다.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냐마는 큰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특별했던 아들이었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서울로 상경해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거라고 말할 만큼 저는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아꼈어요. 원래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던 저는 일자리를 찾다가 서울까지 상경하게 됐었답니다. 20대 때 서울로 상경했던 저는 타일공으로 일하게 됐죠. 그때는 제가 당장 숙식을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타일공뿐이었어요. 비록 너무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힘든 일상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런 아내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비록 저는 배운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을 쓰면서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처자식을 위해서라면 굳은 일도 기꺼이 해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삭신이 쑤실 만큼 일하다가 집에 가면 자식들이 절 반겨줬었죠. 큰아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씩씩하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도 많이 힘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리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이 녀석. 시간도 늦었는데 잠을 자야지.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아빠가 와야 잠을 자죠. 아빠한테도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고 잘래요. 에이, 아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니까. 네 동생은 벌써 자고 있는데 너도 자야 키가 지금보다 더 크지. 아들은 어렸을 때도 총명하고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몫은 알아서 해내는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내도 저도 기특하기만 했어요. 하나뿐인 여동생 챙길 줄도 알고 좋은 게 있으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줄 알던 아들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과거를 잠깐만 회상해봐도 좋은 기억만 떠오르는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말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결혼하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타일공 일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수입도 좋은 편에 속했고 무엇보다 식구들에게 하나라도 좋은 걸 해주는 가장이고 싶었어요. 한 번은 엄청 추웠던 날에 고된 일을 해서 몸도 마음도 지쳤던 날이었죠. 정말 그때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날 만큼 일이 저한테 벅차게 느껴질 때였습니다. 남자들 한 번씩 가장의 무게가 버겁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일과 가족 사이에서 힘겨울 때 저를 또 한 번 일으킨 건 자식들이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노래를 제 눈앞에서 불러주는데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근심 걱정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았죠.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었죠. 이래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들 때면 자식들을 보면서 힘을 내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큰아들은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자랑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배운 게 없어서 몸이 힘들게 살았지만 자식들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바람을 알기라도 하는 듯
큰아들은 학교에서도 전교에서 3등 안에 들 만큼 똑똑했어요. 항상 저희 집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바른 생활을 하던 아들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런 똑똑했던 아들이 하나 있는 여동생까지 챙겨가면서 공부까지 가르쳤어요. 세상에 이런 아들을 둔 부모라면 없던 힘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지쳐도 처자식 보면서 힘든 지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자식들을 믿고 응원해준 만큼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바로 큰아들이 우리나라에서 3대 명문학교로 불리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그때 큰아들을 부둥켜 안고 저는 얼싸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수철이 정말 잘했어. 그동안 수능 준비한다고 힘들었지? 아니에요. 저 키워주신다고 아버지가 힘드셨죠. 제가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던 건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실망시키지 않고 자랑스러운 사회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살게요. 그래, 장하다 내 아들. 늘 저와 아내를 보면 감사하다며 효도하겠다는 말을 달고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빠로서 아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랑스럽게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은 저희 집안의 보배 같은 아들이었죠. 그렇게 아들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속 한 번 섞인 적 없던 기특한 자식이었고요. 성실하고 반듯했던 아들은 학교 졸업 후 대기업 연구소에 취직까지 했어요. 한동안 입만 열면 아들 자랑을 늘어놓을 만큼 대견한 아들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대학교 졸업 후 사회의 자리를 잘 잡아주니까 딸도 알아서 자기 밥그릇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첫째가 알아서 하는 성격이다 보니 둘째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게 많았어요. 제 자식들이 정말 잘 자라주어서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결혼 정년기가 됐을 무렵 아들은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서 집에 이사를 왔었습니다. 워낙 신중한 성격이었던 아들이 집까지 데려와서 부모에게 소개시켜 줄 정도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처음 아들이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던 며느리를 만나게 됐었죠. 얼굴은 참했는데 성격이 정말 밝고 활발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저희에게 인사를 할 때도 밝게 웃으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동안 수철 씨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란 말을 많이 들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주변을 다 밝힐 만큼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고만 있어도 같이 웃음이 날 만큼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의 밝은 성격을 닮아가기라도 하듯 인상도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만큼 며느리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밝고 털털한 성격으로 친근하게 식구들과도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내는 며느리와 첫 인사를 했던 날에 식사 자리가 끝난 후 저한테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철이가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요. 사람이 밝고 긍정적인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람이 모나지도 않고 좋아 보여.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수철이가 마음에 든다는데 축복해줘야지. 둘이 아주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요. 수철이 장가 보내면 이젠 한시름 덜게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잘하는 애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봐요. 아내는 한 번도 속 섞인 적 없이 바르게 자라온 아들의 선택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싹싹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광고회사에 재직 중이던 며느리가 한 번은 아무 날도 아닌데 저와 아내를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며느린 퇴근하다 잠시 집에 잠깐 들려도 되겠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아내는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면서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저희 집에 왔던 이유는 따로 있던 겁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왜 왔는지 예상이 되십니까? 그때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며느리가 좋은 건강식품이 출시된 것 같다면서 그걸 직접 사서 집까지 찾아왔던 거였죠. 그러면서 해맑은 얼굴로 아내한테 상자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게 요즘 어머님 세대에서 많이 찾는 영양제래요. 저도 일하다 최근에 들었는데 요즘엔 없어서 못 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품절되기 전에 얼른 사왔어요. 저 잘했죠? 난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오는 줄 알았는데 이거 주러 온 거야? 그럼요. 몸에 좋은 건데 하루라도 빨리 드리고 싶어서 이거 사자마자 오늘 온 거예요. 꼭 하루에 하나씩 챙겨 드세요. 이런 건 젊은 애들이나 챙겨 먹지. 뭐하러 나까지 챙겨. 내가 뭐 힘쓸 일이 뭐가 있다고. 에이, 어머님도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저랑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그러려면 체력도 관리하셔야죠. 제가 휴대폰에 약 까먹지 않고 챙겨 드실 수 있게 알람도 맞춰 놓을게요. 알람 울리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챙겨 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 아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잘 먹으마. 고마워.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네, 어머님. 그래도 제 마음이니까 잘 챙겨 드세요. 저는 나중에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 주변에 며느리를 얻은 친구들은 늘 며느리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죠. 요즘에는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라면서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저는 성격 좋은 며느리를 봐서 그런지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싹싹한 며느리를 보면서 제가 참 복 많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고 화목하게 살고 있었죠.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산다는 말이 저희 집안에 딱 들어맞는 말이었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을 만큼 행복했어요. 특히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자를 보는 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죠. 자식부터 며느리까지 착하고 성품 좋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자식들도 그렇고 며느리까지 집안에 큰 소란 없이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맏며느리답게 집안 행사도 척척 챙겼어요. 신혼초니까 더 잘 보이려고 잠깐 한 번은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해 뜻밖의 질문을 했던 적도 있었죠. 여자들이 시집 와서 최대의 적이 시댁 제사라는 말도 있는데 며느리는 저한테 먼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제사가 언제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의아해서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냐며 물었어요. 왜? 그날 혹시 무슨 일 있냐? 일 있으면 안 와도 괜찮어. 정말 부담 갖지 마. 원래도 둘이서 종종 했던 제사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어머님이랑 시장 좀 봐놓으려고요.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이 무거운 거 들고 택시 타시는데 좀 힘들어 보여서요. 지금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버님께 전화드렸어요. 제가 이따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제가 아는 타일공 일은 스케줄로 돌아가는 일이라 쉽게 일을 뺄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택시를 타고 시장을 갈 때가 있었는데 저는 옆에서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얘기였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시장 보는 아내가 걱정된다며 같이 간다고 전화를 했던 거였죠. 그 전화를 받고 어찌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딸처럼 아껴주고 잘해주고 싶게 행동하는 살가운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도 고마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구나. 이제 딸도 시집 보내야 해서 네 시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했는데 네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만큼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데요. 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며느리는 꼭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던 며느리였어요. 꼭 어린 시절에 큰아들이 저한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던 그때가 생각났었죠. 특히 아들이 결혼 후 손잘 낳았을 때는 꼭 큰아들의 어린 시절을
꼭 빼닮아 있었답니다. 그만큼 며느리와 아들을 닮아서 손자도 베풀 줄 알고 밝은 성격으로 잘 크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 후 한 3년 동안은 정말 집안에 행복이 가득했죠. 특히 딸이 시집을 간 뒤 빈자리를 손자가 가득 채워줘서 아내와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탄하고 무난했던 제 인생이 어딘가 꼬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었죠. 늘 살갑고 밝았던 며느리가 언제부턴가 저희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추석에는 아들이 손자랑 둘이 오길래 전 깜짝 놀라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둘이 오는 거야? 며느리는 안 온 거야? 네, 그게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제부터 속이 계속 안 좋다고 하네요. 뭐? 아니 그럼 네가 옆에 있어주지 뭐하러 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둘이 온 거예요. 저는 며느리도 없이 아들이 손자만 데려온 걸 보고 이것저것 물었더니 아들은 그저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히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싸운 건 아닌지 걱정도 됐지만 괜히 아들을 불편하게 할까봐 더 묻지 못했죠. 그러다가 아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면서 며느리한테 전화라도 해서 괜찮은지 물어봐야겠다며 노심초사했습니다. 혹시나 많이 아프면 죽이라도 해서 아들 손에 들려보내자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손자와 거실에서 놀고 있는 사이 아내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그때 그 전화 한 통으로 아내와 며느리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며느리가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로 괜찮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니까 저 좀 그냥 두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뭐? 내가 귀찮게 한다고? 난 네가 밥은 먹고 쉬나 해서 전화한 건데 그렇게 아프니? 제 몸인데 제가 잘 알죠. 밥 못 먹고 죽은 귀신 붙은 거 아니니까 제발 그 밥 타령 좀 그만하세요. 뭐야? 난 네가 친정도 멀리 있어서 챙겨주려고 그런 거지.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설마 제가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발 저 좀 그냥 놔두세요. 갑자기 대뜸 화를 내더니 며느리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날 아내는 며느리와 통화를 마치고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방금 며느리 통화 들었어요? 난 걱정해서 전화한 건데 얘가 갑자기 왜 이래요? 전화 받은 사람이 며느리 맞아? 목소리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저는 아내 옆에서 며느리 말투를 듣고 제 며느리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 저와 아내가 같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있는 걸 본 아들이 저희한테 와서 무슨 일이냐면서 묻더군요. 그때 저는 아들한테 며느리와 통화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대체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냐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숙였죠. 그러더니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크게 싸운 건 아닌데 요즘 좀 서먹해요. 그러니까 따로 전화하지 마세요. 결혼한 사람들 3년 차쯤 되면 부부 사이에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을 시기래요. 그리고 제가 요즘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아들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까지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히 속상한 마음에 불똥이 아들한테 튀었던 거였죠.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 행동이 너무 답답해 저도 모르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도 부부 사이는 싸우면서 단단해진다는 말도 있으니까 아들 부부도 금세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둘 사이는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보였죠. 며느리가 저희한테 잘했던 만큼 아들도 사돈 부부한테 부족함 없던 사이였어요. 외동딸이었던 사돈댁에서 든든한 아들처럼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한여름에는 지방에 있는 사돈 부부 모시고 백숙 먹겠다면서 손자까지 데리고 내려갔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손자 돌잔치 때 마주친 바깥사돈이
저한테 아들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저번에 우리 사이 덕분에 제가 여름 보양식 제대로 먹었지 뭐예요. 제가 아주 귀한 살 봤네요. 아, 그러셨어요? 저도 우리 며느리 덕분에 편해졌는데요, 뭘. 정말 말씀이라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서로 만나도 덕담밖에 할 게 없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변화에 양가 모두 당황스럽기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아들은 매년 여름 휴가도 같이 다니더니 결혼 5년 차쯤 되니까 완전히 따로 다니는 것 같았어요. 부모가 자식 결혼 생활에 깊게 관여할 수도 없고 왜 저러나 묻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저희 집에 온 날 뒷베란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죠. 당신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 시부모님 얼굴만 보고 가자면서 벌써 밥까지 먹었잖아. 내가 말했지. 이 결혼 생활 지긋지긋하고 답답하다고. 내가 미쳐 죽겠다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내가 부탁했잖아. 그냥 와서 밥만 먹고 잠깐 있다가 가자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나도 처가댁 가면 다 하는 일이잖아. 내가 처가댁 가서 당신처럼 불편한 티 낸 적 있었어?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잠깐도 못 참냐고. 저는 아들 부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온 순간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의 억지로 끌려왔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둘은 결혼 5년 만에 이혼 얘기를 꺼낼 만큼 위기를 겪고 있던 상태였죠. 듣다 못한 저는 뒷베란다 문을 벌컥 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둘 다 오민이 데리고 집에 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있는 거냐? 여기서까지 싸울 거면 뭐하러 왔어? 제가 호통을 치면서 말하자 옆에 있던 며느리는 울먹거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상상도 못한 며느리 모습이었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멍하게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저를 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른 부부들처럼 겪는 그런 문제예요. 육아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 달래볼게요. 아들이 울먹거리면서 부부 사이가 답답하단 말을 하는데 뭐라 해줄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많이 해보라는 말밖엔 해줄 말이 없었죠. 그렇다고 시부모가 부부 사이에 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알아서 잘하는 아들이니까 부부 문제도 잘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며느리는 시댁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스트레스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저 모른 척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럽게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아내와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들 부부 사이가 서먹해지면서 먼저 연락하는 걸 자제하고 있던 때였는데 갑자기 아들이 계곡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아내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를 본 저와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면서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거리면서 말했어요. 오늘 남편이 직장 동료들이랑 계곡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아요. 뭐야? 우리 수철이 수영도 할 줄 아는데 어떻게 계곡에 빠질 수 있어?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응급실에서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간호사의 안내로 수철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갔어요.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자 저는 다 꿈꾸는 것만 같았죠. 그때 저를 본 직장 동료가 휘청거리던 저를 부축해주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수철이 좋은 일 하다 그런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 새끼가 왜 여기 이러고 있어? 그게요, 계곡에서 놀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보고 수철이가 구해보겠다고 뛰어들었어요. 다들 당황해서 구급차 부르고 있는데 119 기다리다 사람 빠져 죽는다고 바로 구하겠다고 뛰어든 건데 죄송해요. 저희가 말렸어야 했는데. 직장 동료는 수철이 혼자 물에 빠진 학생을 구해보겠다고 뛰어들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더 비참했어요.
평소 아들은 취미가 수영일 만큼 수영도 잘했고 체격도 좋은 편이긴 했었죠. 하지만 계곡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고등학생을 혼자 구해내긴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성인 무게만큼 무거워지는데 저희 아들이 천하장사라도 힘겨울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생을 구하고 난 뒤에 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19가 도착했을 때 수철이는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됐던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제발 본인 먼저 생각하지 거긴 왜 들어갔냐면서 울기도 했었죠. 특히 아내는 차마 수철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수철아, 엄마야. 엄마 왔는데 왜 이러고 있어? 이 불효막심한 거사. 거기가 어디라고 뛰어들어가. 좋은 일과 별개로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정말 저런 말밖에 안 나왔어요. 아내와 저는 수철이를 원망하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었죠. 그런데 그때 수철이가 구한 고등학생 보호자가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아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진 저희 부부에게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 때문에 이댁 아드님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학생 어머니를 보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억울하기도 해서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죠. 그런데 한두 번 오고 말 줄 알았던 학생 부모는 매일같이 저희를 찾아와서 아들 상태를 묻고는 했어요. 한 번은 저희 부부가 밥도 잘 못 먹는다는 걸 딸을 통해서 들었는지 두유를 사서 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 상태를 물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학생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괜찮아요. 금방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오세요. 저희 아들 잠시 잠든 거예요. 금방 일어날 거니까 그만 오세요. 번호 알려주시면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깨어난 제 아들한테 직접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제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멀리서나마 기도할 테니까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학생 부모는 그 이후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수철이가 구했던 고등학생이 응원의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었죠. 그걸 아내가 직접 뜯어서 혼수 상태에 있는 아들한테 읽어줬습니다. 형, 꼭 깨어나셔서 저랑 같이 형 동생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형이 저한테 베푸는 애 잊지 않을게요. 꼭 일어나시길 기도할게요. 아내는 학생이 보낸 편지를 읽다가 종종 눈물까지 흘렸어요. 제 아들이 참 바른 아이를 살려냈구나 하는 생각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에 애간장이 바짝 타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며느리가 아들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부부인데 의식 없는 남편 보러도 안 온다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안 오냐고 전화하면 며느리는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솔직히 자기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거길 왜 뛰어들어요? 처음엔 놀라서 왜 그랬나 몰랐는데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멍청해서 못 견디겠어요. 처자식도 있는 사람이 왜 나서냐고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좋은 일 하려다 그런 거잖아. 그것도 분수에 맞게 해야죠. 왜 본인이 제대로 하지도 못할 일에 나서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저라도 벌어야 애랑 같이 살죠. 며느리는 당장 벌어질 앞날을 걱정하면서 한탄을 쏟아냈어요. 며느리도 속상하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며느리가 이제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자 아내는 며느리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때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저 바빠요. 친구들 모임 왔으니까 그만 좀 찾으세요. 그래도 네 남편인데 와서 들여다봐야지.
제가 간다고 의식 없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라도 해요? 그이 지금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 사내 만회하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고 한 번에 애절하게 문병 가는 것도 웃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차도가 좀 생기면 그때 연락하세요. 매정한 며느리 전화에 아내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도 저렇게 매정하게 굴어도 수철이 생일에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정말 악마가 들으면 악마도 울고 갈 만큼 매정한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것도 전화에 대고 저한테 비수를 꽂는 말만 골라 했어요. 아버님,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생일 챙기는 거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살던 남편이 병원에 있으면 들여다보러 와야 할 거 아니야? 본인이 자초한 일인데 괜히 저한테 죄책감 심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상황 전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그만 찾으시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자기를 그만 찾아달라면서 화를 내는데 수철이가 이 상황을 제발 모르길 바랬습니다. 결국 아들 생일에는 저와 아내, 딸 사위, 그리고 손자까지 모여 눈물의 생일 파티를 했었네요. 수철이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길 바랬죠. 온 가족이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는 기적은 안 오고 며느리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만이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그때가 아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지 3개월째 되던 시기였는데 며느리의 충격 발언에 온 가족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혼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호통을 치면서 며느리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저 결혼 생활 유지 못해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 두고 혼자 떠나겠다는 거네? 네, 이 사람 이렇게 되기 전부터 저희 이혼 한 해 만에 했어요. 그리고 우민이도 좀 키워주세요. 저 능력도 없고 솔직히 애 딸린 여자로 남기도 싫어요. 손자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님이 키워주세요. 뭐? 우민이가 물건이야? 두 내 만에 그런 소리를 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사람이야? 너 같은 애미 필요 없으니까 당장 꺼져버려. 그러자 며느리는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 짐을 싸들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양육비는 어쩔 건지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었죠. 그때 4살이던 우민이는 종종 아내한테 매달리면서 떠나간 며느리를 찾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우민아, 미안하다. 이 헬미가 미안하다. 손주의 모습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찾는 어린 손자를 저런 년한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누워있는 아들을 보여주면서 아빠 얼굴 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얼른 아들이 일어나서 우리 식구 다시 예전처럼 웃으면서 지내길 간절히 바랬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아들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차라리 다 늙은 절 데려가고 제 아들만큼은 여기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빌었는데 아들은 저희만 두고 가버리게 됐죠. 그때 아내는 정신을 잃을 만큼 오열했어요. 아들의 장례식은 온 가족이 충격에 빠진 채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장례식장에서 차마 아들 영정사진도 못 본 채 앉아 있었죠. 딸이 그런 아내를 안아주자 아내는 그제야 오열하면서 슬픔을 토해내듯 말했어요. 우리 수철이가 왜 이렇게 가야 된다니. 평생 엄마 속 한 번 안 섞이던 애가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있는 거야? 엄마, 오빠가 그래도 좋은 일 하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자.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이야. 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아내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어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저였습니다.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무능한 가장인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을 눈물로 떠나보낸 저희 부부는 한동안 공허함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공허한 눈으로 TV만 보는 아내를 보면서 서울을 떠나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펜션을 차렸죠. 저희 부부가 제주로 오니까 딸 부부도 함께 내려왔어요. 아직 젊은 딸을 말렸지만 딸은 오히려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지금 엄마 옆에 내가 필요해요. 엄마가 그나마 속 얘기 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뿐이기도 하고 병원에 가거나 아플 때 제가 엄마 보살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남편도 동의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다, 딸. 내가 정말 너한테 정말 고마워. 당시 아내는 우울증부터 자잘한 병까지 모두 겹치면서 허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딸이 그런 아내를 살뜰히 챙기면서 곁을 지키곤 했죠. 게다가 딸이라 그런지 아내도 속마음을 딸한테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도 장모 걱정에 제주도행을 결정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 손자 우민이 그리고 딸 부부까지 다 함께 제주도에 내려오게 됐었죠. 한 9년을 서로 도와가면서 서툴지만 펜션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귀포에 자리를 잡고 가족들과 서서히 슬픔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저 이런 소소한 행복이 영원하길 바랬죠. 하지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친 여자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건지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익숙한 얼굴이 누구였는지 단번에 떠올랐죠. 바로 매정하게 아들을 버리고 떠났던 전 며느리였던 겁니다. 어떻게 9년 만에 제주도에서 전연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건지 악연도 이런 악연이 또 없구나 싶었어요.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던 상태라 마트로 들어가는 전 며느리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전 며느리가 하는 말은 기가 막혔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새로 이사 온 신혼부부예요. 잘 부탁드려요. 신혼부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저희가 늦게 결혼해서 귀농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라고 소개하는 전 며느리의 말에 정말 기함을 했어요. 완전히 과거는 묻어둔 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세상에 제가 운영 중이던 펜션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있던 거였죠. 아무리 한국 땅이 좁아도 이런 우연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가족들에게 말해야 하나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동안 꿈에 안 보이던 수철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슬프게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는 꿈이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애절한 목소리로 부탁까지 하더군요. 아버지, 저 너무 억울해요. 아들의 간절한 외침에 저는 한동안 고민하다 집 근처에 전 며느리가 이사 왔다는 사실을 식구들에게 말했죠. 이건 우민이가 모르게 가족들과만 이야기했어요. 손자에게 2번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일주일 뒤 전 며느리에게 복수하려고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대문에 노란색 메모지를 붙였어요. 거기에는 전 며느리를 향한 글을 써서 붙인 겁니다. 김소영 씨, 진짜 신혼부부 맞아?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봐. 저희 가족들의 계획은 전 며느리를 서서히 피말리게 하려는 계획이었죠. 솔직히 한 번에다 폭로하기엔 식구들끼리 가슴 졸인 세월이 억울했어요. 그래서 너도 한번 고통스러운 시간 견뎌봐라 했던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니까 가장 먼저 포스트잇을 발견한 건 전 며느리였죠. 메모지를 확인한 며느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가슴까지 쳤어요. 저희의 작전이 제대로 먹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2번째 날도 어김없이 찾아가 메모지를 붙였었죠. 아들 이름이 김우민이지? 숨기면 모를 것 같아? 그걸 본 며느리는
황급히 메모지를 주머니에 숨기더니 온 동네를 두리번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점점 피말라가는 전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드디어 조금씩 속이 시원해졌어요. 아들 남편 다 버리고 잘 살 생각하던 여자에게 제대로 복수하는 것 같았죠. 계속해서 메모를 남겼는데 내용은 전 며느리 과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김수철 씨가 김소영 씨 보고 싶어 하는데 두 발 뻗고 잠이 와? 소영아, 네 아들 우민이가 너 보고 싶대. 이런 식으로 반복하니까 전 며느리는 어느 날부턴가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비로소 저희 가족이 나설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 기일 전날 저는 가족들을 모아두고 의논을 했었죠. 우민이가 13살이라 손자 모르게 하느라 애를 먹었네요. 넷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결과 저희는 전 며느리의 집에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딸은 화가 잔뜩 나서 자기도 꼭 가겠다고 노발대발 화를 냈었죠. 그리고 검정 옷을 다 맞춰 입고 가자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 그 여자 면상 좀 보고 싶어. 신혼부부? 완전히 속인 거잖아. 남자 인생 망치러 전국으로 다니고 있네 아주. 그런 애들은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된다니까? 저는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 9시에 다 같이 가자. 내일 수철이 기일이야. 그러니까 옷들 멀끔하게 입고 가서 한이라도 풀어주자. 정말 제대로 복수하겠다고 비장한 다짐을 했죠. 다음날 저희 가족은 검정색 옷을 차려입고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저희가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군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했어요. 저 혹시 김소영 씨가 부인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요즘 대문 앞에 메모장 보셨나요? 아, 안 그래도 그거 경찰에 신고했어요. 원우민들이 텃세 부리는 것 같은데 아내가 불안해서요. 그 메모지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제 아내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던데요. 죄송한데 아내분이 저를 알 것 같은데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터폰으로 대화하다 그 집 남편이 문을 열어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가 들어가자 커피잔을 들고 나오던 전 며느리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잔을 떨어뜨렸어요. 꼭 뭐에 홀린 사람처럼 표정이 정말 우스꽝스러웠죠. 그리고는 얼마나 놀랐으면 절 보자마자 그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도 이 말을 듣고 기겁했는데 현 남편은 어땠겠습니까? 황당한 목소리로 아내를 보면서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누가 아버님이야?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전 며느리 대신에 저는 그 남자한테 말했어요. 네, 제가 한때 저 여자가 제 며느리였어요. 뭐요? 깜짝 놀란 며느리를 보면서 아내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나 시엠이야. 네 남편 하늘로 보내고 넌 이렇게 잘 사는구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만나네. 니년 때문에 나 병까지 얻었어. 그러자 남자는 혼란스러운 듯 화를 내면서 전 며느리한테 화를 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알아듣게 말 좀 해봐요. 저 여자 내 전 며느리고 이혼녀예요. 우리 아들 의식불명되니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여자라고요. 자식 남편 다 내팽개친 여자예요. 그러자 그 남자는 황당한 얼굴로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애가 있었어? 그게 무슨 말인데? 정말 그동안 날 속인 거야? 그게 아니라 짜증나게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요? 전 며느리는 남자한테 해명하다 말고 저를 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전 며느리를 보면서 잘못을 알려줬어요. 네가 잘못이 없다면 없지. 그런데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걸 못 기다려? 그때 네 아들 우민이 4살이었어. 휘덩이를 두고 가면서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 네가 사람이야? 그렇게 전 며느리를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나는 쪽을 봤는데 그곳엔 손자가 서 있었어요. 저희는 알린 적이 없었는데 우민이가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쫓아왔던 거였죠. 그리고 꼭 할 말이 있다는 듯 주먹을 쥐고 전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도 아니야. 자식 버리고 잘 사셨어요? 얼굴이 핀 걸 보니까 편했나 봐요. 저 한 번도 엄마 잊어본 적 없어요. 결혼 사진 보면서 기억해 두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오면 꼭 복수하려고 했거든요. 우민아, 이름 부르지도 마요. 어딜 함부로 불러요.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이 안 키워줘도 잘 크고 있으니까 나 같은 건 잊고 살라고 왔어요. 나중에 내가 성공해도 아들이라고 아는 척 마시라고요. 당신 때문이라도 꼭 성공할 거니까 각오해요. 우민이의 말에 온 가족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코를 훌쩍였어요. 그리고 저는 전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없이도 이렇게 야무지게 컸다. 그러니까 아들 부끄럽지 않게 정신 차리고 살아. 더 이상 남들한테 피해주지 마. 그냥 평생 반성하며 살아. 오늘 네 남편 기일이다. 난 우리 아들이 이승에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달래주러 온 거니까 너 꼭 오늘을 두고두고 기억해. 그리고 저희 가족은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집 남자가 전 며느리와 싸우는 소리였죠. 그 남자는 전 며느리한테 화를 내며 소리치고 있던 겁니다. 야, 너 나 속이고 우리 부모님까지 속인 거야? 널 그렇게 예뻐했는데 신분 세탁하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했어? 그러자 전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냉정하게 뿌리치고 그 집을 저희를 따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전 며느리의 오열하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며느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끝까지 어떻게 되나 지켜봤는데 그 남자는 전 며느리에게 혼인 무효 소송부터 위자료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고소랑 고소는 다 걸고 있던 겁니다. 게다가 이사 온 뒤 2달도 안 된 채 집까지 처분한 거예요. 저 같아도 그 집에서 살고 싶진 않겠다 싶긴 했었죠. 지금은 그 집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 후 저희 가족은 전 며느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솔직히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에요. 이제 우민이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잘 자라기만 바라고 있답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있어서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 흐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같이 사는 세상인데 언젠가 마주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치는 인연이라도 모두 소중히 대하며 지내보세요. 마음을 곧게 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 가족과 같은 아픔 없이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제 우민이가 장가가는 그날까지 제 건강 하나 잘 챙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늙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려요.